한반 30명 중에서 베스트는 한 명뿐이 안 나오지만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건 30명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30명 모두가 유니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보다 유니크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게 그들의 탤런트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나눠줬을 때 그 영혼이 지상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 걸맞는 탤런트를 각 개인한테 나눠줬다라고 유대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걸 갖고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식의 탤런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반 30명 중에서 베스트는 한 명뿐이 안 나오지만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건 30명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30명 모두가 유니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보다 유니크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가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원죄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원죄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인정하겠지만 그 죄가 대대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과거의 죄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현재의 죄에 구속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탤런트를 찾아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게으름과 무능력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기업에서 나오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티크놀람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티크놀람은 세상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즉 티크놀람 사상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티크놀람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은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 행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선두에 자기들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티크놀람 사상은 창조론과 진화론 양쪽을 모두 수용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이 세상이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 때 랍비가 묻습니다. 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성인식을 받고 있는 아이는 티크놀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창업한 기업은 기업의 비전이 바로 이 티크놀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만든 구글과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실 비전이 거의 동일한데 어떤 비전이냐 하면 세계 인류 전체를 하나의 정보 동아리로 만듦으로써 그들이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정보 공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그들 기업의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에 인터넷을 쏴주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사가지고 그동안 소형 인공위성 165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인공위성을 잘 쏘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그쪽에서는 인공위성을 이렇게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하나를 쏘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수십 개의 인공위성을 확 퍼뜨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리 페이지는 스페이스X에 1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그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도 이 지구 위에 촘촘히 소형 인공위성을 뿌려서 지구 전체를 감싸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이 다 인터넷을 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바로 구글의 어떤 티크놀람 사상에 기반한 그들의 기업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나라에 인터넷을 쏴주기 위해서 대형 비행선을 만들어서 그 비행선 날개에다 태양 전열판들을 깔아서 오랜 시간 하늘에 떠 있으면서 인터넷을 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히려 아프리카 전체에다가 해저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인터넷을 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런 게 바로 티크놀람 사상이 유대 기업가들한테 어떻게 기업가 정신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1차 이산, 2차 이산을 지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중상주의를 발현시키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와서 인류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금융자본주의를 이끌면서 이 현대금융자본주의는 본질적인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금융자본주의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노출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융산업의 삼각편대, 즉 월스트리트, 재무부, 연준이 통화 금융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금권 정치입니다. 미국 사회는 이 월스트리트의 세력이나 언론 세력에 의해서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회로 변모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서는 매년 3월이면 에이펙 회의가 개최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이 회의에 미국의 정치가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4분의 3 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냐면 이 회의에서 매년 의정생활을 잘한 국회의원들을 200등까지 발표를 합니다. 즉 이 200등 내든 국회의원들은 이게 곧 그들의 정치 후원군과 여론에 지지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유대 정치가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즉 정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 후원금하고 여론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 대선 후보들이 선거 자금을 한 10억 달러 이상씩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는 개인이 치를 수 있는 이런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 그 1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누가 후원을 하겠습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 수뿐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인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지지해준 이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일종의 금권 정치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기득 세력권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사실은 틈만 나면 돈을 많이 발행합니다.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지난 14년간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본원통화가 발행됐습니다.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이 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부의 현중이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계층별
소득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미국 연준이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2017년에 발표한 건데 여기서 소득이 올라가는 계층은 맨 밑에 보이는 최상위 1%뿐이 없습니다. 차상위 9%는 소득이 현행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국민 90%는 소득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함의가 뭘까요?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도 더 소득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9사람은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한 사람한테 몰리면 이 사람은 소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곳간에 축적돼서 사회로 환류되지 못하고 즉 소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극심한 부진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세계적인 공통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하더라도 항상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이유는 돈이 상위 10%한테 몰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970년대에는 중산층이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 이상을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9%도 그에 버금가는 한 35% 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나머지 국민 90%는 미국 전체 부의 이제는 4분의 1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한 23%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하위 50%입니다. 즉 미국 국민 절반은 이제는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그래프가 하위 50%는 미국 전체 부의 1.4%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거는 연준의 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된 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부실을 덮고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팬데믹은 틀립니다. 이건 돈을 풀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나 사회 현상은 하위 5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하위 50%의 붕괴를 막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 하위 5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재정정책으로 그들의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화주도권이 기존의 연준에서부터 즉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재무부의 재정정책으로 옮겨왔습니다. 즉 통화의 주도가 연준이 아닌 미국 정부로 옮겨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살포가 기존의 월스트리트 즉 금융권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메인스트리트로 옮겨와서 메인스트리트를 향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금융권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살포했을 때는 무특정 다수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돈을 풀었다면 메인스트리트에서는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필요한 만큼을 쏴주는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게 기존의 통화 집행량보다 그 재정정책 집행량보다 2배 이상의 많은 금액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들한테 직접 쏴준 금액입니다. 즉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의 재정정책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개개인한테 직접 개개인의 통장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걸 이른바 점적 관수식
공급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이 점적 관수식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 사막 지방에서 그 농업을 하거나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나무의 뿌리에 직접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게 파이프를 옆에 땅 밑에 묻고 컴퓨터로 제어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의 물방울만큼만 딱 뿌리를 적셔줍니다. 그래서 사막이 푸르른 숲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적 관수식 방법 때문인데, 지금의 미국의 재정정책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금액만큼을 개인들한테 직접 사주는 금액이 재정정책의 3분의 2 이상을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글로벌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현대에 와서는 금융자본주의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정신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정신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포용 자본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즉 우리도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껴안고 가는 이런 포용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종주국조차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다시피 기존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으로 바뀌면서 서민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직접 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적극 참조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글로벌 경영은 우리도 해외에 많은 동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의 이 동포 네트워크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어떠한 그 장점을 살려서 다시 한번 재조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의 벤처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의 한인 기업가들과의 관계와 접촉을 밀접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힘을 얻듯이 우리도 이러한 디테일서부터 다시 정립해서 해외 동포들을 활용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받아야겠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기업가 정신이 티kkun 올람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홍익인간의 정신도 그들의 티kkun 올람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사상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다시 우리 민족 사상으로 고치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의 티kkun 올람에 못지않은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다시 재조명되기를 바라고, 특히 하나 유대인들로부터 배워야 될 거는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철학이 베스트를 생산해내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개인의 탤런트를 개발해서 누구나 유니크한 존재가 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유니크 지향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